300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기업들이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될까요? 그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굴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스. 라고 외치며 돈을 갖다 바칠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죠. 쇠사슬은 풀렸지만 동맹의 믿음도 함께 풀려버렸습니다. 120만 명.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이 고용한 인력 수입니다. 294조 원. 미국 내 한국 기업 누적 투자 규모죠. 72%. 미국 반도체 산업의 한국 의존도입니다. GDP 120억 달러가 48시간 내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삼성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신무기. 미국이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없는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도대체 삼성은 어떤 카드를 숨겨놓고 있었을까요? 압박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한국의 진짜 저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300명이 전세기에 오르는 모습을 저는 CNN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상무부 회의실은 조용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300명을 잡으면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본처럼 고개를 숙이고 5,500억 달러를 바칠 거라고 믿었을까요? 저는 에드워드 미첼입니다. 미 상무부에서 정확히 23년간 경제안보를 담당했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 모든 산업의 공급망을 들여다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중국 경제 정책도 제가 만들었고 러시아 경제 제재 시나리오도 제 손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말이죠. 차관보님, 현대차 공장이 멈췄습니다. 부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을 때 저는 커피잔을 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20년간 상무부에서 일하면서 중국 견제도 러시아 제재도 담당했지만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왜 공포였을까요? 뭔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정확히 오전 9시 14분부터입니다. LG 배터리 라인도 9시 31분에 동시 정지됐고요. 62분. 겨우 62분 만에 조지아 최대 투자 단지가 멈춰선 겁니다. 현대차 35억 달러 규모 공장과 LG 27억 달러 배터리 단지가 동시에 말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빨리 멈출 수 있는 건가? 300명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었나? 비자는 핑계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한국을 무릎 꿇리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원했던 굴복이 일어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역 부동산 가격이 12% 하락했습니다. 신규 실업 신청이 전주 대비 340% 급증했어요. 1차 협력업체 47곳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매 시간마다 쏟아지는 보고서를 볼 때마다 제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죠. 우리가 한국 기술자 300명을 잡았지만 정작 무너지는 건 조지아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게 아닐까? 23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현대차와 LG의 핵심 기술진이었거든요. 단순한 생산직이 아니라 62억 달러 규모 첨단 공장을 돌리는 두뇌들이었습니다. 엔진 제어 시스템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배터리 품질 관리 노하우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17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사라졌어요.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첨단 장비들은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8,400만 달러짜리 로봇팔은 멈춰섰고
자동화 라인은 오류를 뿜어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잡은 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공장의 신경계였다는 것을. 신경계가 마비되면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이 없으면 62억 달러 공장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투자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초 만에 7통의 메시지가 날라들었죠. 삼성이 텍사스 170억 달러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70억 달러면 텍사스 주 전체 연간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인디애나 89억 달러 프로젝트 보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는 연달아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엘라베마 추가 투자 73억 달러를 중단했어요. LG가 미시간 배터리 공장 확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패는 삼성이었습니다. 텍사스 170억 달러.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89억 달러. 세 번째는 현대차 73억 달러. 네 번째는 LG 41억 달러. 제 책상 위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373억 달러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그 순간 제 가슴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23년간 제가 다뤄온 어떤 경제 제재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한 압박이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조지아 주지사가 백악관에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일자리 12만 7천 개가 사라져요. 주지사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이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12만 7천 개의 표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제 내면에서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가 압박하면 상대방이 굴복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욱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움직인 겁니다. 위기 때면 하나로 뭉치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깡패 같은 동맹은 필요 없다. 제가 23년간 지켜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단합할 수 있다고요? 그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와 기업과 시민이 72시간 만에 하나로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나라라는 것을.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언론도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 기업 없으면 조지아는 끝이다. 라며 CNN은 특집 보도를 냈고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MBC가 지적했죠.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엔 경제 인질극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 자신이다. 라며 칼럼이 연일 실려나갔습니다. 심지어 폭스뉴스까지 우리를 비판했습니다. 보수 매체마저 등을 돌린 거죠.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이런 여론 역전은 제 23년 경력에서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정이고 상대방이 악역인데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풀린 채 이동하는 한국 기술자들. 그 장면이 전 세계 47개국에 생중계된 겁니다. 미국의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전세기에 오르는 한국인들의 표정을 보셨나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실망이었습니다. 동맹국에서 당한 배신에 대한 깊은 실망. 그 표정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신뢰였구나. 70년간 쌓아온 한미동맹의 신뢰가 72시간 만에 균열이 간 거구나. 그리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도미노의 5번째 패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LG는 즉시 전세기를 띄워 인력을 귀환시켰습니다. 6번째 패는 현대차였습니다.
전 세계 17개국 계열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죠. 7번째, 8번째 패들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포스코, 한화, 롯데까지. 373억 달러가 순식간에 623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더 큰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의 움직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삼성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말이죠. 차관보님, 삼성이 이상해요. 정보 분석관 톰슨이 급하게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죠? 철수 준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48시간 전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23년 경험이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며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이상한 행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지아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시작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우리가 깨운 건 잠자는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깨어있던 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태로 하루 종일 쏟아진 보고서들이 제 책상을 뒤덮고 있었죠. 623억 달러. 한국 기업들이 철회하거나 재검토한 투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삼성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예측 가능했어요. 현대차는 당연히 자동차 라인을 점검했고 LG는 배터리 공급망을 재편했죠.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만은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 톰슨 분석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23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쌓인 직감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죠. 제가 놓친 게 뭘까요? 컴퓨터 화면을 켜고 삼성 관련 자료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배터리. 평범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하나의 보도자료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한국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공고.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35% 인수 승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에 손을 댔다고요? 당시 언론들도 이를 가볍게 다뤘죠. 한국경제신문 구석 한편에 작은 기사로 처리됐을 뿐이었습니다. 2,670억 원 규모의 인수라고 했지만 삼성 같은 거대 기업에겐 푼돈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로봇이라고요? 저는 즉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협동 로봇 전문 업체라고 나와 있었어요. RB 시리즈라는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별거 아니잖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로봇 회사 하나 인수한 것 정도로 여겼죠. 그런데 자료를 파헤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CES 2024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말이죠. 삼성이 뭔가 특별한 걸 공개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볼리. AI 가정용 로봇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로봇이 아니었어요. 집안을 돌아다니며 사람과 대화하고 요리를 도와주고 심지어 감정까지 인식하는 로봇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볼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익숙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반도체 칩셋. 삼성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배터리팩. 역시 삼성이었죠. 센서, 모터, 심지어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핵심 부품이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팔을 만들고 눈을 만들고 두뇌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로봇의 모든 핵심 부품을 자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었던 거죠.
반도체는 로봇의 두뇌입니다. 배터리는 심장이고요. 센서는 눈과 귀, 모터는 팔과 다리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얼굴이죠. 다른 로봇 회사들은 이 부품들을 여러 업체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어요. 모든 걸 자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욱 섬뜩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RB 시리즈 협동 로봇. 이미 현대차, 포스코 등 한국 주요 제조업체에서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말이죠.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인간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개발 중이라는 정보도 찾았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의 로봇 전략이 단순히 제품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용 로봇 볼리는 삼성 스마트홈과 연동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까지. 집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산업용 로봇 RB 시리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하려 하고 있었어요. 물류 로봇도 개발 중이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연계해서 말이죠. 심지어 데이터 센터용 로봇까지. 삼성 SDS가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선언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무서운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스마트폰 세계를 장악했듯이 삼성이 로봇 운영체제로 미래 산업을 지배하려는 건 아닐까? 스마트폰 시대에 구글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안드로이드라는 무료 운영체제를 배포했죠. 그리고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만약 삼성이 로봇 운영체제를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한다면 가정용 로봇, 산업용 로봇, 물류 로봇, 의료용 로봇, 모든 로봇이 삼성 운영체제로 움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은 단순한 전자기업이 아니라 로봇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연간 3억 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대량 생산 노하우를 로봇에 적용한다면 로봇 대량 생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로봇은 비싸고 복잡해서 일부 대기업이나 연구소에서만 쓰였죠. 하지만 삼성이 스마트폰처럼 로봇을 대량 생산한다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로봇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러다 삼성이 미국을 등진다면?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구글에 팔렸다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갔다가 결국 현대차가 인수했습니다. 아이로봇, 청소 로봇만 만드는 작은 회사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아직 시제품 수준입니다. 반면 삼성은 어떤가요?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더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이 로봇 전용 프로세서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스마트폰용 엑시노스 칩이 아니라 로봇 전용으로 최적화된 NPU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로봇은 스마트폰과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해야 하고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기존 칩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로봇 전용 칩이 나온다면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미 그 칩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만약 삼성이 로봇 시장을 장악한다면 인류의 일상이 바뀝니다. 집에서는 볼리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돌봐줄 거예요. 공장에서는 RB 로봇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겁니다. 물류센터에서는 로봇들이 물건을 분류하고 배송할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로봇들이 삼성 기술로 만들어진다면 삼성은 인류 문명의 인프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조지아에서 한국 기술자 300명을 체포하는 동안 삼성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현재에 발목 잡혀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10년 후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젠장. 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50분에 누가 전화를 걸까요? 여보세요? 차관보님, 톰슨입니다. 아직 안 주무시죠? 네, 뭔 일이에요? 삼성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뭔데요? 유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BMW, 폭스바겐, 지멘스, 독일 주요 제조업체들이 삼성과 로봇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는 정보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조지아 사태 직후부터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삼성의 진짜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밀려나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회였던 거죠.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로봇에 대해 훨씬 개방적이었습니다. 산업 4.0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특히 그랬죠. 삼성은 이미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훗날 미국의 숨통을 조일 칼날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삼성의 로봇 전략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을 노린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조지아 사태였다는 것을. 새벽 3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평소와 같았지만 세상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었고 그 주인공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백악관 상황실이 소집되었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623억 달러에서 시작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 규모가 892억 달러로 불어났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숫자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거 보셨어요? 레이첼 부차관보가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 얘기만 나오겠네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부터가 섬뜩했거든요. 삼성 생산라인 48시간 정지 시나리오. 보고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악몽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나온 요약 문구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어요. 삼성전자 미국 내 반도체 생산라인이 48시간 완전 정지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왜 만든 걸까요? 혹시 정부가 삼성에 대한 강경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GDP 120억 달러 즉시 손실. 120억 달러요? 단 48시간 만에? 제가 23년간 상무부에서 일하면서 본 어떤 경제 충격보다 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빠르고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거든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요 반도체 공급 중단으로 생산라인 72% 가동 중단. 아마존 데이터 센터 서버용 메모리 부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불안정. 엔비디아 AI 칩 생산 지연으로 주가 15% 하락 예상. 애플 아이폰 생산 차질로 분기 매출 23% 감소 전망.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말인가요? 네 번째 페이지를 넘겼을 때 더욱 충격적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삼성 의존도 72%. 72%요? 제가 알고 있던 수치는 50%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높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삼성이 만드는 건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메모리와 로직 칩이었죠.
특히 HBM3 고대 역폭 메모리는 삼성이 전 세계 생산량의 53%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HBM3가 뭔지 아시나요? AI 학습의 필수적인 메모리입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 모델들이 모두 이 메모리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메모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뿐이었습니다. 5번째 페이지에는 시간대별 파급 효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6시간 후 주요 테크 기업 재고 부족 시작. 12시간 후 생산라인 가동률 50% 이하로 하락. 24시간 후 클라우드 서비스 불안정, 금융거래 시스템 오류 발생. 48시간 후 주요 기업들 생산 완전 중단, 대규모 일시해고 시작.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6번째 페이지에는 지역별 피해 규모가 나와 있었어요. 텍사스 삼성 오스틴 공장 의존 기업 247곳, 실업자 8만 7천 명 예상. 뉴욕 금융거래 시스템 마비로 월스트리트 거래량 67% 감소.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340곳 자금 조달 중단.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제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결론 삼성전자는 미국 경제 안보에 있어서 단일 실패점에 해당함. 48시간 내 대체 공급망 확보 불가능. 단일 실패점이라고요? 이 말은 삼성이 멈추면 미국 경제 전체가 마비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레이첼,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어요? 경제분석팀과 연준 공동 작업입니다. 데이터는 모두 실제 공급망 분석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 수치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거네요? 네, 보수적으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더 클 수도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조지아에서 한국 기술자 300명을 체포한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만약 삼성이 정말로 미국에서 완전 철수한다면 보고서에 따르면 그건 경제 재앙이었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국 기업에 의존하게 된 건가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대통령은 말이 없었고 재무장관은 어두운 표정이었으며 국방장관마저 심각해 보였어요. 이 보고서 다들 보셨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게 현실적인 시나리오인가요? 재무장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공급망 의존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삼성 없이는 미국 테크 산업이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공급하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미국 제품들입니다. 화면에 리스트가 나타났어요. 아이폰의 핵심 메모리 64%, 테슬라 자율주행 칩 47%, 아마존 서버 메모리 71%, 구글 데이터 센터 SSD 58%. 숫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그럼 우리가 삼성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 질문에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투자 재검토를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현재까지 892억 달러 규모입니다. 모든 참모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삼성이 정말로 미국에서 철수한다면 재무장관이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최악의 경우 연간 GDP 3,400억 달러 손실이 예상됩니다. 3,400억 달러요? 네, 그리고 실업자 250만 명 발생이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문제예요. 무슨 뜻입니까?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가 우리 군사 장비에도 들어갑니다. F-35 전투기,
이지스 시스템, 심지어 핵잠수함까지.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국방력도 삼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삼성이 군사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면 국방장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회의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미국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삼성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굴복 선언이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의 기술 패권이 실은 한국 기업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지아에서 한국 기술자 300명을 체포했을 때 우리는 힘을 과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습니다. 삼성 의존도 72%,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드러나. 48시간 내 GDP 120억 달러 손실, 충격적 정부 보고서. 미국 테크 기업들 삼성 없으면 생산 불가. 모든 방송사가 이 뉴스를 톱으로 다뤘어요. 그리고 여론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한국을 건드린 거야? 삼성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냐? 우리가 깡패짓한 거 맞잖아. SNS에는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제 23년 공직 생활에서 이렇게 여론이 급변한 적은 없었어요. 하루 만에 미국이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강자에서 약자로 전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삼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것을. 미국의 자존심은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였어요. 미국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삼성 의존도 72%라는 충격적 보고서가 공개된 후 정상적이라면 협상 테이블에서 자세를 낮췄어야 했어요. 48시간 내 GDP 120억 달러 손실이라는 끔찍한 시나리오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미국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그 중심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결국 무릎 꿇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TV로 생중계를 지켜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러트닉 장관은 1980년대 일본 반도체 협정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압박에 굴복해서 5,500억 달러를 투자했고 반도체 수익의 90%를 미국에 넘겼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건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1986년 일미 반도체 협정이 떠올랐어요. 일본이 미국 압박에 굴복해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사실상 포기한 사건이었죠. 당시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압에 못 이겨 시장을 내줬고 그 결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되었어요. 러트닉 장관은 바로 그 사례를 한국에 들이대고 있었던 겁니다. 관세 폭탄도 준비되어 있고 투자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협박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제가 23년간 외교 협상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위협은 처음이었어요. 동맹국을 상대로 말이죠.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일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런 방식이라면 투자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차관보님, 한국 정부가 공식 경고했습니다. 삼성이 추가 투자 중단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차도 미국 내 모든 프로젝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본과는 정반대 반응이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맞대응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시민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깡패 같은 동맹은 필요 없다. 70년 동맹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의 식민지였나? 자존심을 지키자.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격이 더 중요하다.
한국 SNS와 언론에 넘쳐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한국 사회의 단합이었어요. 보통 이런 국제적 갈등이 터지면 내부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보수는 미국 편을, 진보는 반미 노선을 택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수 정당에서도 미국의 무례한 압박을 규탄한다고 발표했고, 진보 정당은 깡패식 동맹 관계를 거부한다며 더 강하게 반발했어요. 경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까지 모든 경제단체가 굴욕적 협상 거부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국 사회 전체가 72시간 만에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요? 제 23년 외교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일본과 같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일어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였어요. 일본은 미국이 만들어준 민주주의였지만 한국은 스스로 쟁취한 민주주의였습니다. 그 차이가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더욱 당황스러운 건 미국 내부 반응이었습니다. 조지아 대학교 경제학과 제임스 윌슨 교수가 공개 기고문을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조지아와 텍사스 경제가 무너진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경제적 자살행위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도 비슷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일방적 압박은 양국 모두에게 손실이다. 심지어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까지 나섰어요. 삼성 오스틴 공장이 떠나면 우리 주에서 일자리 15만 개가 사라진다. 워싱턴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텍사스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미국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방정부는 강경책을 밀어붙이는데 주정부와 학계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CNN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나 나왔어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다 73%.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58%. 미국 국민들조차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조지아, 텍사스, 인디애나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한 지역일수록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지켜달라. 한국 기업 없으면 우리 지역 경제가 끝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백악관 앞 시위로 이어졌어요. 제 사무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실제로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삼성 돌아와 달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외국 기업을 위해 시위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그날 오후 러트닉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매서웠어요. 장관님,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철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GDP 120억 달러 손실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일본식 압박이 21세기에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러트닉 장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결국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깨달았습니다. 깡패 같은 동맹은 필요 없다. 그날 한국 사회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일본의 망령을 들이대던 미국의 전략은 한국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와 2025년은 다른 시대였고 일본과 한국은 다른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당당함이었죠. 러트닉 장관의 강경 발언 이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관보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톰슨 분석관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 일입니까? 삼성의 반도체 공급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 프리미엄 제품들이 유럽 고객사에 먼저 배정되고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조정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공급망 재편의 신호였습니다. 어떤 제품들입니까? HBM3 고대 역폭 메모리와 3나노 공정 로직 칩이요. 독일 SAP, 지멘스,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먼저 받고 있어요. 제가 23년간 이 일을 하면서 공급망 변화를 수없이 봤지만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몇 개월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는데 삼성은 불과 일주일 만에 전략을 바꾼 거였어요. 미국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혼란입니다. 구글, 테슬라, 애플까지도 울부짖고 있어요. 완전 배제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도 타격이 너무 큽니다. 톰슨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가 삼성에 긴급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기존 공급 계약 준수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테슬라는 어떻고요? 머스크가 직접 삼성 부회장에게 연락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자율주행 칩 공급 지연 때문에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들이 한국 기업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습니다. 차관보님,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독일과 영국이 삼성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례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어떤 조건들입니까? 독일 정부가 100억 유로 규모 보조금을 약속했고 영국은 15년간 법인세 면제를 제안했습니다. 100억 유로요? 한국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외국 기업 하나를 위해 이런 거액을 제시한다고요? 삼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공식 답변은 없지만 실무진이 베를린과 런던에 파견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멈추자 유럽은 환호했습니다. 미국이 삼성을 압박하는 동안 유럽은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본 거였어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할 절호의 찬스였던 거죠. 유럽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삼성 유치는 독일 산업 4.0의 완성이라고 보도했어요. 영국은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브렉시트 이후 최대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미국과 유럽의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미국에서는 한국 기업이 말썽 부린다는 식으로 보도되는데 유럽에서는 역대급 기회가 왔다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삼성이 유럽에서 로봇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로봇이요? 네, RB 시리즈 협동 로봇이에요. 독일 BMW 미넨 공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반도체만 유럽에 우선 공급하는 게 아니었어요. 로봇까지 함께 가져간 거였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어떻습니까? BMW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기존 독일제 로봇보다 정밀도가 30% 높고 속도도 25% 빠르다고. RB 시리즈의 테스트만으로도 유럽 산업은 설렜습니다. 독일은 로봇 강국이었어요. 쿠카, ABB 같은 세계적 로봇 기업들이 있었죠. 그런 독일에서 한국 로봇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폭스바겐도 테스트를 요청했나요? 네, 그뿐만 아니라 지멘스, 보쉬까지 줄을 서고 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럽 제조업계 전체가 삼성 로봇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관보님, 긴급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200억 유로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200억 유로요? 독일보다 2배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프랑스까지 나선 거였어요. 제가 더욱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위기를 두고 유럽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주요 유럽 국가들이 모두 삼성 유치에 나선 거였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 기업을 두고 전 대륙이 경쟁하는 상황이라니. 그날 저녁 저는 유럽 언론들을 뒤져봤습니다. 독일 슈피겔지 삼성 유치는 독일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 영국 가디언 브렉시트 손실을 만회할 절호의 기회. 프랑스 르몽드 마크롱의 유럽 반도체 주권 구상의 핵심.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 남부 유럽 제도약의 열쇠. 모든 언론이 삼성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 언론은 어땠을까요? 삼성의 보복성 공급 조정, 미국 기업들 피해, 한국의 일방적 공급망 변경, WTO 제소 검토, 동맹국의 배신, 한미 관계 재정립 필요. 같은 상황을 보는 시각이 180도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신이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기회라고 봤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놓친 기회가 유럽의 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삼성을 압박하는 동안 유럽은 삼성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밀어내는 동안 유럽은 팔을 벌려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더욱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스스로 만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 기술자 300명을 체포하지 않았다면 삼성이 공급망 다변화를 이렇게 빨리 추진했을까요? 러트닉 장관이 일본 사례를 들며 협박하지 않았다면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을까요? 우리가 압박하지 않았다면 유럽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게 우리 자충수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톰슨 분석관이 마지막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차관보님, 네덜란드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뭔가요? ASML이 삼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EUV 장비 우선 공급 약속까지 했어요. ASML이요? 세계 유일의 EUV 노광 장비 제조사였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삼성이 최첨단 반도체를 유럽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독립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성이 유럽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미국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게 되고요. 양쪽 모두 미국 없이도 충분해지는 거였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될 전조였습니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밀어낸 자리에 유럽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스스로 그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죠. 첫 번째 소문은 업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강경 발언 이후 어느 날 제 사무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차관보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제 대학 동기 마크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삼성이 공급 절차를 바꿀 거라는 얘기가 나돌아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계가 술렁이고 있어요. 공급 절차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품질 검증 기간을 대폭 늘린다는 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루 걸리던 걸 한 달로 늘릴 수도 있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 테크 업계는 마비될 거였어요. 확실한 정보는 아니죠? 아직은 소문 수준이에요. 하지만 삼성과 거래하는 여러 업체에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즉시 정보팀에 연락했습니다. 삼성 공급 정책 변경 관련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긴급입니다. 그날 오후 더 구체적인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보님, 현대차 관련 소식도 있어요. 톰슨 분석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뭔가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재가동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러시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부분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는데 현대차가 되돌아간다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다시 가동할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정보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죠? 아직은 업계 추측 수준이에요. 하지만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줄이는 대신 다른 곳을 찾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현대차가 정말 러시아로 돌아간다면 이는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메시지였어요. 다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LG는 베트남과 인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소문이고 SK그룹은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도 나와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요? 제가 23년간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소문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더욱 섬뜩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차관보님, 삼성 관련해서 무서운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제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삼성이 더 무서운 카드를 들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더 무서운 카드라니? 공급 절차 변경은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카드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절차 변경도 충분히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어떤 카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이 진짜 화나면 미국 경제가 멈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잠들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불안감이었습니다. 뭔가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차관보님,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톰슨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표지에는 극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뭔가요? 경제분석팀에서 작성한 삼성 시나리오 전망 보고서입니다. 어제 밤에 완성됐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목부터가 섬뜩했거든요. 삼성 공급 정책 변경 시 미국 경제 파급 효과 분석.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나온 문구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어요. 시나리오 1 품질 검증 기간 연장, HBM3 메모리 1일에서 1개월로 지연. 예상 파급 효과 AI 산업 생산성 67% 하락, 클라우드 서비스 불안정. 67% 하락이요? 이건 산업 마비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나리오 2 서버용 디램 검증 강화. 예상 파급 효과 데이터 센터 확장 지연, 금융거래 시스템 불안정. 세 번째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 칩 공급 지연으로 생산 43% 감소 예상.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 매출 29% 하락 전망. 구글 AI 개발 프로젝트 6개월 이상 지연. 애플 아이폰 신제품 출시 3개월 연기 가능성.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시나리오인가요? 네 번째 페이지에는 시간대별 영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주차 주요 테크 기업 재고 부족 시작. 2주차 AI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가중. 4주차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저하 본격화. 8주차 금융거래 시스템 오류 빈발. 12주차 대규모 일시해고 시작.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제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결론 삼성의 공급 정책 변경은 합법적 절차이나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 될 수 있음.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고요? 그때 톰슨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차관보님, 이 보고서는 보수적으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는 더 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삼성이 정말로 강경하게 나온다면 말이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소문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현대차 러시아 복귀설도 높은 확률로 사실일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의 한국 복귀설도 네, LG는 이미 베트남 공장 증설을 발표했고 SK 하이닉스는 한국 내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관보님, 삼성이 공식 발표했어요. 상황실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뭘 발표했습니까? 품질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증 절차 개선을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HBM3 메모리와 서버용 디램 검증 기간을 기존 1일에서 1개월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합법이 미국을 질식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삼성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카드를 들고 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것. 모든 소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국의 대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의 공급 절차 변경이 발표된 지 불과 48시간 만에 미국 정부는 전례 없는 강경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차관보님, 긴급회의입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를 깨운 전화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대통령이 모든 경제팀을 소집했습니다. 대한국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대한국 경제 대응이라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심각했고 러트닉 장관은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재무장관과 국방장관까지 모두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삼성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세 폭탄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면 자산 동결까지 검토해야 해요. 관세 폭탄이요? 자산 동결까지. 제가 23년간 경험한 그 어떤 경제 제재보다 강경한 수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장관이 질문했어요. 25% 관세 부과 삼성 주식 미국에 이전, 금융거래 제한까지 모든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이건 사실상 무역 전쟁 선포였어요. 국제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명분을 세우면 됩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날 오후 미국의 강경 조치 계획이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미국, 한국의 사상 최강 경제 제재 검토. 보조금 받으려면 삼성 지분 내놔라. 한미 관계 최악의 국면으로. 모든 언론이 톱뉴스로 다뤘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미국 정부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유럽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BMW가 가장 먼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삼성과의 기술 협력은 자동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다. 정치적 갈등이 기술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 다음은 에어버스였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는 글로벌 협력에 달려있다. 일방적 제재는 모든 당사자에게 손실이다. 지멘스, 사브, 볼보까지 연달아 비슷한 성명을 냈어요. 세계의 거인들이 한국 편에 선 겁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ASML의 성명이었어요. 반도체 생태계는 상호 의존적이다. 한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다. ASML은 네덜란드 회사지만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이었어요. 그런 회사조차 한국을 지지한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유럽 정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경제부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했어요.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하다. 모든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프랑스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은 인류 공동의 이익이다. 영국 비즈니스부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모든 혁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미국 내부에서 왔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연방정부를 비판한 거였어요. 삼성 오스틴 공장이 문을 닫으면 우리 주에서 일자리 15만 개가 사라진다. 워싱턴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텍사스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조지아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와 LG 없으면 조지아 경제가 무너진다. 연방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디애나 주지사까지 나섰어요. SK 하이닉스 투자가 중단되면 우리 지역 발전이 20년 뒤처진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공화당 연방정부를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미국 의회도 갈라졌어요. 텍사스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 12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 지역구의 핵심 고용주다. 경제 제재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다.
조지아 출신 민주당 상원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은 호혜적이다. 일방적 제재는 양국 모두에게 손실이다. 언론도 분열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제재, 미국 경제에 부메랑 될 것. 워싱턴 포스트 동맹국과의 경제 갈등, 신중한 접근 필요. 뉴욕타임스 기술 패권 경쟁에서 협력이 답이다. 반면 일부 언론은 정부를 지지했어요. 한국의 일방적 공급 조정, 강력 대응 필요. 동맹국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여론도 갈렸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반대 58%,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 62%, 지역별로는 더 극명했습니다. 텍사스 반대 74%, 조지아 반대 71%, 인디애나 반대 68%.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지역일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어요. 그날 저녁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업계 반응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한 거였어요. 한국과의 갈등은 우리 모두에게 손실이다. 기술 발전에는 협력이 필수다. 정치가 기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월스트리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제재 시 글로벌 경제 리스크 급증이라는 보고서를 연달아 발표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과거에는 미국이 압박하면 다른 나라들이 굴복했어요. 경제 제재를 가하면 국제사회도 따라왔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압박하자 유럽 기업들이 한국을 지지했어요. 미국 내 지방정부들이 연방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의회도 언론도 여론도 갈라졌어요. 한국은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신뢰와 협력이었죠. 과거의 룰은 간단했어요. 힘이 곧 정의였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룰은 달랐어요.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새로운 룰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나와서 발표했어요.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강경 조치 철회 시사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룰을 유지하려 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한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에서는 힘보다 신뢰가, 지배보다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게임의 룰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합의에는 생각보다 빨리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가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톰슨 분석관이 급히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삼성이 글로벌 투자 전략 재편을 발표했어요. 미국 투자를 전면 철회하지는 않지만 대폭 축소한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구체적인 규모는 어떻습니까? 향후 5년간 계획했던 208조 원 투자 중 약 35%를 한국과 유럽으로 전환한다고 해요. 208조 원의 35%면 72조 원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자본이 미국을 떠나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삼성 측 설명으론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이라고 하네요.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이라고요? 우리가 리스크가 된 거였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현대차는 인도와 동남아 투자를 늘리고 LG는 유럽 공장 확장을 검토 중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차세대 기술 전략 로드맵. 그런데 내용이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톰슨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삼성 2030 비전 글로벌 기술 표준의 새로운 중심. 어떤 내용입니까? 반도체를 넘어서 차세대 기술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제가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미국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유럽과의 기술 동맹 구축이에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포괄적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럽과의 기술 동맹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사업 협력을 넘어선 지정학적 변화였어요. 두 번째는요. 아시아 기술 허브 구축입니다. 싱가포르,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AI 로봇 통합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해요. 제 머릿속에서 세계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기술 벨트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뭡니까? 이게 가장 충격적인데요. 기술 표준 주도권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술 표준 주도권이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6G 통신, 차세대 AI 칩, 그리고 로봇 운영 체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삼성이 글로벌 표준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전략이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삼성을 압박하는 동안 삼성은 미국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건 유럽이 삼성을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은 150억 유로 규모 R&D 센터 유치를 제안했고 프랑스는 차세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특별법까지 검토 중이라고 해요. 톰슨이 보고서를 읽으며 설명을 했죠. 150억 유로요? 한국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브렉시트 이후 최대 투자 유치권이라며 총리가 직접 나서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밀어낸 자리에 유럽이 들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제가 받은 마지막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 글로벌 전략 변화가 미국에 미치는 장기 영향 분석.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나온 결론이 제 세상을 뒤바꿨어요. 미국 차세대 기술 표준 경쟁에서 소외될 위험. 소외될 위험이라고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과 유럽 기술 동맹 구축 시 6G 표준에서 미국 영향력 급감 예상. 아시아 기술 허브 완성 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 위상 하락. 로봇 운영체제 표준화 시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한국 이양 가능성.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잃는 건 투자금만이 아니었어요. 미래 기술 패권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론 한국은 반도체를 넘어 차세대 기술 생태계 전반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미국이 한국과의 갈등을 통해 얻은 것은 없으며 잃은 것은 미래 패권임.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 기술자 300명을 체포했을 때 우리는 한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게 각성의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 길을 가라는 신호를. 그 결과 한국은 미국 없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손잡고 아시아와 연대하며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로봇 전략은 그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차세대 통신, AI 칩, 로봇 OS, 심지어 우주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표준을 따르는 건 유럽과 아시아였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달라져 있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막을 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스스로 그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반도체 제국을 넘어 기술 제국으로 도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국의 중심에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한국이 기술로 선도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 드디어 한국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결국 세계 기술 패권의 대전환을 불러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었어요. 조지아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결국 세계 기술 패권의 대전환을 불러왔습니다. 300여 명의 한국 기술자를 잡으며 우리를 굴복시키려 했던 미국.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당당히 맞섰죠. 그 결과 한국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넘어 로봇과 차세대 기술까지 이제 한국이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일본과 달랐던 한국의 저력,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가치, 그리고 기술로 이루어낸 진정한 독립. 이것이 바로 2025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현재 한국이 보여준 위대한 반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